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양들이 우리에서 탈출해요. 양들은 멀리 그리고 넓게 사방으로 흩어져요. 근처에 늑대들이 공격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는 게 분명해요. 농부 혼자서 말을 탄다 해도 그 많은 양들을 모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개 한 마리는 그걸 다 할 수 있죠. 아니, 말 탄 게 말고요. 개는 양들을 앞질러 몰아넣을 수 있어요. 개는 14,000년에서 29,000년 전 사이에 길들여졌어요. 원래 목적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인간들의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결국 우린 다양한 크기와 능력을 가진 개들이 특정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먼 셰퍼드는 독일의 양치기들을 도왔죠. 도베르만은 위협적인 거친 기질로 보안에 이용되었어요. 또는 테리어 같은 다른 품종을 보세요. 테리어는 손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해로운 야생동물과 쥐의 냄새를 맡도록 길러졌어요.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바로 부르기 전에 개들은 이전에 원래 해충 방제원이었어요. 야, 고마워 멍멍아. 그레이하운드는 매끈해 보이는 경주자로 사냥을 위해 길러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 품종으로 시속 70km까지 추격전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기르기는 어렵겠죠? 마스티프들은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했어요. 이들은 사자와 다른 큰 동물들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완벽한 보호 감시자가 되었죠. 포악하고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놀면서 느긋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점잖은 거인들이에요. 세인트 버나드는 추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털이 북실한 큰 개예요. 눈보라나 눈사태에 갇힌 길을 잃은 등산객과 여행객들을 찾는 데 이용되었죠. 또 개 세계에서 최고의 배달원으로 알려져 있고 스스로 카트를 끌 수 있어요. 1년 내내 얼음 같은 땅에서 산다면 옆에 시베리안 허스키를 몇 마리 키울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들은 운송에 도움이 되고 단체 생활을 잘해요.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 개들을 썰매를 끄는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진짜 말하자면 독특하게 생겼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개를 보게 됩니다. 너 말하는 거야, 불테리어. 이 주둥이가 곡선을 이루고 있는 개들은 개의 세계에서 꽤 거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과의 교제로 잘 번창했고 아무리 놀아도 놀이 시간이 부족하죠. 아,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눈이 툭 튀어나온 퍼그가 있죠. 퍼그는 완벽한 작은 애완용 개로 중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퍼그는 개들의 세계에선 광대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유럽에 소개되어 거기서부터 전 세계로 진출하게 되었죠. 너무 유명해져서 1700년대의 그림 속에도 등장했어요. 지금껏 가장 오래된 개 품종 중 하나이며 푸른 혀를 가진 유일한 개, 차우차우입니다. 차우차우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통 그렇듯 매우 사랑스러운 귀염둥이들이에요. 만약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품종이 여러분을 개종시킬지도 몰라요. 차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종종 그런 면에서 고양이와 비교되거든요. 친구를 사귀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충실한 친구죠. 전문가들은 이 걸어다니는 곰돌이들이 원래 몽골과 중국 북부 출신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 사냥개로 유목민족과 함께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퍼그처럼 차우차우의 사파는 2000년 전부터 도기와 그림에 출연했어요. 이들의 인기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차우차우란 이름이 그냥 붙어버렸죠. 최고의 늑대개들 중 하나는 늑대와 포메라니안 사이에 교배종이 있어요. 네, 그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 같은 멍멍이들은 부분적으로 늑대예요. 하지만 18세기의 포메라니안은 오늘날의 포메라니안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칠고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을 돕던 근육질의 개였죠. 그리고 심지어 눈 오는 환경에서 밭을 갈기도 했어요. 테리어, 그레이하운드, 마스티프, 퍼그, 아무 종류의 개나 상상해보세요. 그럼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다양한 개들의 형태와 품종은 인간과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결과예요. 선별적 번식을 통해 개들은 세대에 걸쳐 맞춤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GMO,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긴 주둥이나 짧은 주둥이로 더 크고 더 근육질인 개로 만들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 그 목록은 끝이 없어요. 개의 진화에는 환경 또한 역할을 해요.
북아메리카의 고대 개들에 대한 한 화석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뼈 구조가 차가운 기후에 따라 변화되었다고 해요. 개들은 고양이처럼 정글에서 매복하고 덤벼드는 것에서 먹잇감을 쫓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변화했어요. 결국 미국에서만 190여 종의 개 품종이 인정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42종밖에 되지 않는 고양이도 마찬가지라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아, 신비로운 고양이. 가장 귀여운 방법으로 사납게 굴죠. 어느 순간 가르랑거리면서 다리에 부벼대요. 또 다음 순간에는 칼날 같은 발톱을 세워 여러분 손으로 직진하죠. 냥이가 싫어하는 곳을 쓰다듬었군요. 네. 고양이는 대략 10,000년 전에 길들여졌지만 전형적인 독립적인 고양이 방식으로 길들여졌어요. 고양이들은 스스로를 길들였어요. 이들은 인간의 거주지 근처에 지내며 농장에서 쥐를 사냥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 작고 귀여운 동물들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데려가기로 결심하죠. 현재로 빨리 넘어오면 이제 완벽한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 보내려고 밖에 데리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털 정리를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죠. 심지어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짓궂은 일을 꾸미기도 해요. 적어도 제 고양이는 그렇게 한다고 전 거의 확신해요. 아주 많은 형태와 크기의 개들이 있어요. 심지어 많은 품종들이 같은 동물종으로 보이지도 않죠. 고양이는 약간의 다양한 크기와 털 패턴이 있지만 그게 전부예요. 가장 큰 품종은 메인쿤으로 무려 9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 큰 고양이들은 아마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왔을 거예요. 이들의 일은 여행하는 동안 쥐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었죠. 스핑크스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거나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고대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은 기자의 스핑크스와 분명 연관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 털없는 고양이는 60년대 이후부터 존재했고 캐나다 전역에서 길러지고 있었어요. 재패니즈 밥테일은 고양이와 토끼를 섞은 것 같아 보여요. 이들의 폼폼 같은 손뭉치 꼬리가 토끼 꼬리를 닮았고 달릴 땐 심지어 폴짝거리기도 해요. 그건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조금 더 길어서 그래요. 처음에 이들에겐 해야 할 큰일이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고양이들은 1600년대 일본의 비단 무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해요. 사바나는 정글이나 열대우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반은 맞아요. 이 고양이는 가정용 고양이와 실제 야생 아프리카 서벌과의 교배종이에요. 이 귀끝이 뾰족한 아름다운 녀석들은 키가 가장 큰 고양이 품종이며 독특한 치타 같은 반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서벌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양이는 일반적인 집고양이보다 훨씬 크며 폐쇄된 환경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소란을 피울 수 있어요. 긴 의자와 소파를 심하게 긁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커튼도 치우고 싶을 거예요. 베개도, 그리고 다른 것들도요. 오셀롯은 가장 눈에 띄는 야생 고양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구불구불한 줄무늬를 가진 긁는 것을 좋아하는 서벌과 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양이는 저먼 셰퍼드만큼 클 수 있고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오셀롯을 가장 눈에 띄게 하는 건 끝이 뾰족한 귀와 덥수룩한 수염이에요.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도 반려동물로 이걸 한 마리 기른 걸로 유명해요. 이제 제규어와 표범을 나란히 보여주면 여러분은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힌트를 드리죠. 점을 자세히 보세요. 둘 다 뚜렷한 검은 장미 꽃무늬지만 제규어는 그 안에 작은 점이 있어요. 표범은 반점에는 작은 점이 없죠. 또 각각의 동물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세요. 제규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살아요. 표범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생 고양이와 길들여진 고양이를 구별하기 위해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자세히 말이에요. 그거예요. 유전자. 그것들 덕분에 집고양이는 자신들의 거칠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또 기억을 생성하는 데에 더 능숙하죠. 시간에 따라 이 유전자들이 운 좋게도 표준 집고양이를 갖추게 될 때까지 고양이에서 고양이에게로 대대로 전해졌어요. 야생 고양이들 또한 크기에 비해 더 큰 뇌를 갖고 있는 편이고 잘 그르렁거리지 않아요.
네, 우리 모두 이쁜 그르렁 소리를 좋아하지만 사자한테 그런 말을 해보세요. 사자와 다른 야생 고양이는 보통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죠. 이것은 두 고양이의 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재미있는 고양이 상식? 치타는 크고 작은 모든 고양이 중에 유일하게 발톱을 움츠려 넣을 수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학명에도 적혀있죠. 아시노니스 속은 그리스어로 발톱이 안 움직이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더 이상 말하지 않기 시간이에요. 다음에 봐요. 사자, 코끼리, 곰.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세 가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함께 살펴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글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글의 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나운 사자가 물을 무서워할까요? 사실 이건 그저 속설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30도예요. 우리 인간들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울 땐 해변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왜 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사자가 보통 127kg에서 190kg의 무게의 두꺼운 모피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자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의 아이러니는 사실 사자가 뛰어난 수영 선수라는 점이에요. 호랑이, 표범, 제규어, 오슬록과 같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피하려고 하는 건 추운 기후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밥캣, 링크스, 눈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눈표범은 고산 툰드라 생물군계 같은 추운 곳에 살아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곳의 온도는 평균 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사는 큰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어요. 털이 젖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 바로 그 이유가 컴퓨터 화면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집고양이의 특정한 행동 양상이 사자의 행동 양상과 일치할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집고양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큰 고양이들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대신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생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야생 조상인 근동 살쾡이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중동에는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고양이들처럼 물을 식량 공급원으로만 인식하죠. 여러분의 집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고 물을 거의 상대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고양이들은 혀를 사용하여 몸을 청소합니다. 혀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뭉친 털을 빗어주고 털을 깨끗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물을 좋아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지어 물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목욕 거품 같은 거요. 다른 고양이보다 물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종류의 집고양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방 고양이는 수영하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은 열을 식히기 위해 터키의 반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이 고양이 품종이 진화한 지역에 있어요. 고양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쥐 공포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생쥐나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흔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종에 따라 키가 약 3m이고 무게가 4,000kg이 넘는 동물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길이 10cm에 무게가 0.5kg도 안 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쥐가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약 쥐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코를 자극하고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때때로 이 작은 설치류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겁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한 쥐가 코끼리의 코 안에 들어가더라도 코끼리는 쉽게 공기를 내뿜어 쥐를 꺼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코끼리는 쥐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심지어 쥐가 머리와 코로 기어오르게 둔다는 증거도 있어요. 연구원들은 건강한 코끼리의 경우 단순히 그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은 없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사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두려워하는 다른 동물에 관한 소문은 모두 사실이 아닐까요? 곰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역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다름 아닌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곰은 개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곰과 개는 아주 먼 유전적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두 동물이 마주칠 때 개는 곰을 쫓고 위협하고 코너에 몰고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곰은 개와 마주치는 것을 아예 피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카렐리안 베어독이라는 핀란드 견종도 있어요. 이 종은 특히 곰과 같은 큰 동물에 맞서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개는 방향 감각, 몸의 유연성과 통제력, 용기, 후각, 끈기가 뛰어나요. 그렇다면 이 개와 함께라면 곰이 출몰하는 지역을 걸으면서도 충실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심하고 자신감을 느껴도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곰이 개 주변에서 긴장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곰의 크기와 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미국 흑곰은 거의 2m 높이에 30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미곰이 도망갈 곳이 없거나 아기곰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맹렬히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개 모두에게 큰 문제를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이론을 시험해보지 말아야 해요. 대신 만약 개와 함께 잘 모르는 지역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먼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곳에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야생생물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곰이 여러분과 개를 발견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곰의 가벼운 개 공포증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강한 새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는 개라는 동물이 필요할 경우 곰을 상대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영웅은 단지 털과 개 목걸이를 착용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동반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개가 큰 소리를 들을 때 왜 불편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의 정도는 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천둥, 번개, 불꽃놀이의 요란한 소리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무엇이 그런 귀청을 찢는 소리를 유발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가 벌벌 떨고 다리 사이에 꼬리를 집어넣고 심지어 집에서 도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개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또 한 가지는 개를 혼자 내버려 둘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공포의 흔한 증상은 지나치게 짖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또한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개가 소파를 씹었을까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배변 사고는 개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개에게 오랫동안 화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곰과 마주쳤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테니까요.